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문제와 그 각각의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라고 한 주제로 학습을 갖다가 해볼 텐데요. 사실 오늘 공부하는 이 개념들은 수능에서는 많이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교과 내용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또 현대 사회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접해보는 그런 어떤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공부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 우리 35강이었나요? 35강에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능력자 확인 문제를 드렸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선생님 왜 이런 문제를 내줬어요? 저 사회문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훅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교환을 갖다가 출력 받아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교환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좀 그 문제 풀이법도 교환과 함께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 풀면서 해설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내드린 문제는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 문제 중에서도 오늘은 보기 기억과 니은을 갖다가 확인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정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면서 확인을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맛보기예요. 아마 뒤쪽에 가면 우리 심화 문제 풀이할 때 수능 문제 풀이하는 시간 있죠. 2014년, 2013년 문제 풀이할 때 관련 표 문제는 실제로 나오는 문제 수준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선생님하고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능력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전 시간에 내어드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출력받아서 볼 거고 선생님 출력 안 받았어요. 전 지금 화면으로 다시금 보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화면 보시고요. 나머지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보겠다라는 친구들 이렇게 사실 출력받지 않아도 인터넷 그 컴퓨터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띄워서 볼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은 A국과 B국의 계층 간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상대적 비율 변화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는 기억과 니은만 좀 확인을 갖다가 하도록 할게요. 문제가 약간 표가 나오죠. 이 표의 형태는 매년 똑같은 형태로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자료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가 자기가 빨리 풀 수 있도록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일단 표분석 문제를 갖다가 쉽게 조금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온 이제 비율값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비율값을 표로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1대 4대 2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출제자는 그렇게 간단하게 주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도록 문제를 갖다 내주게 되죠. 자, 먼저 A국과 B국 우리 비율값, 상대적 비율값을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A국 볼게요. 자, A국을 나눕니다. 연도가 1970년대가 있고 2000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 중, 하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우리가 비율값을 갖다 적용을 시키면요. 1970년에 하층 대 중층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층 비율이 하층에 비해서 2배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대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층 대 상층 비율을 갖다가 비교를 했더니 0.25라고 나와 있어요. 0.25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층 비율이 상층에 비해서 몇 배가 많다? 4배가 크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층은 중층의 4분의 1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중층값이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의 4분의 1배를 갖다가 적어주게 되면 비율값이 0.5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 하게 되면요. 자, 값이 뭐가 나와 있냐면 0.25가 나와 있죠. 0.25 바로 하층 비율이 중층에 비해서 몇 배 많다? 4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중층은 4층에 비해서 4분의 1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층 대 중층 비율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 0.25라고 하는 값을 갖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에 들어서 중층 대 상층 비율을 얘기를 하게 되면 2 이렇게 나와 있죠. 2라고 얘기하는 건 상층 비율이 큰데 이게 소수점이 아니고 이게 수가 나왔으니까 2라는 거니까 1일 때 2배니까 비율값 하면 2라고 보면 되겠죠. 계층 구조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국 같은 경우는 일단 중간층 비율이 하층
상층에 비해서 가장 많지요. 그래서 계층 구조는 자 무슨 형이다? 이와 같은 다이아몬드형이 됩니다. 자 2000년에는요. 중층 비율이 제일 작고 상층과 하층으로 계층 비율이 커지게 되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양극단형이다라고도 얘기하게 되고요. 장구형, 모래시계형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비국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국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것도 1970년, 자, 2000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상, 중, 하,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중하에서 우리 1970년 먼저 들어가서 비국은요, 3 이렇게 나와 있죠. 하층 대 중층의 비율이 3이니까 1대 3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0.5다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중층 대 상층이 0.5이기 때문에 중이 3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상은 1.5다, 2분의 1배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0년을 갖다가 한번 보게 되면요. 2000년 같은 경우는 비국은 자 0.5다라고 나와 있죠. 하층 대 중층이 0.5란 얘기는 하층이 중층에 비해서 자 몇 배 우리가 많다? 2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라고 얘기한다면 1. 한번 여러분들이 의심이 나면은요. 2분의 1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층이 2라고 얘기했을 때 중층이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0.5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0.5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층 비율 대 상층 비율 2000년을 갖다가 보니까 0.25다라고 나와 있죠. 0.25라고 얘기하는 건 중층 비율이 1이었을 때 상층 비율은 중층 비율의 4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2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가서 중층 대 상층 비율 그대로 쓰게 되면 1이라고 얘기했을 때 0.25기 때문에 중층 비율 0.2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한 비율값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상층 비율과 중간층 비율과 하층 비율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 적어 놓는 것으로서 계층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국을 보면은요. 일단 상중하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자, 어떤 쪽 비율이 가장 높습니까? 바로 중층 비율이 가장 높지요. 그래서 비국 같은 경우는 자 무슨 형이다? 바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1970년대는 가졌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2000년에 들어서는요. 어디가 제일 작냐면 상층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중간층이고요. 맨 마지막에 하층 비율이 제일 높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무슨 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그래서 1970년대, 2000년대, 70년대, 2000년대 A국과 B국의 계층 구조를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요. 이 기억과 니은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에서 일단 개념 전에 여러분들 맛보기로 문제를 갖다 볼 거예요. 자, A국의 계층 구조는 1970년에 비해서 2000년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더 안정적 계층 구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장구형이 더 안정적 계층 구조예요. 당연히 다이아몬드형 1970년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00년에는요. 빈부격차가 자 어떻다? 커졌다라고 정리를 하심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대한 내용은 자 어떻다?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비국에서는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계층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표 분석한 거를 갖다가 딱 보게 되면은 이 니은에 대한 설명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디귿과 리을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나온 해설지 교환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본격적인 수업을 해봅시다. 오늘 주제는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해결 방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표적인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를 갖다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사회 불평등 문제는 세 가지가 일단 제시가 돼요. 첫 번째는 자, 빈곤이다 라고 하는 불평등 문제. 일단 빈곤하다는 얘기는 어떤 불평등을 얘기를 할까요?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성불평등이다라고 하는 성불평등 문제,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 문제를 갖다 다룰 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는요. 소수자 문제,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 공부해야 될 개념들을 갖다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빈곤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최저 생계비라든지 성불평등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인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소수자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까지 관련한 개념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차근차근 주제별로 정리를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빈곤 문제를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들어갈 빈곤 문제. 자, 그러면 일단은 빈곤의 의미를 갖다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갖다가 빈곤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좀 주관적 빈곤 의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난 소득이 되게 많아요. 상위 소득자 구분을 하게 되면 상위 1% 안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소득이 1억 정도가 된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어떤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늘 자기가 1억을 갖다가 벌어도 나는 빈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린 주관적 빈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공부할 우리가 얘기하는 빈곤의 의미는 주로 이제 객관적 조건에 의한 빈곤의 의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객관적 의미의 빈곤의 의미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객관적 빈곤의 의미도 일단 두 가지 빈곤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적 빈곤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빈곤. 이 말을 좀 선생님 딱 들으면 절대적 고독 이런 말과 이제 선생님 같이 연상이 돼서 뭔가 이렇게 슬픈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빈곤해. 이 절대적으로 빈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말 그대로 최저 기냥 생계 유지가 아니고 정말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음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옷이 있겠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왜 추운 겨울 우리 한파 몰아칠 때 있죠. 막 한파 몰아쳐서 영하 10도 이하로 막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주변에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실 때 국가에서 그렇게 너무나 추운 이제 날이 밤에 오게 되면 그 분들이 길에서 사실은 얼어서 동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빨리 여러분들 여러 이제 공무원들의 행정기관이 이제 동원이 돼서 그 분들을 따뜻한 곳을 옮깁니다. 그래서 안식처, 일단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있으면 좀 이제 따뜻하게 갈아입혀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 이렇게 제공을 갖다 하게 되죠. 이 절대적 빈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계층, 이런 대상들을 갖다가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과 관련해서는 빈곤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 빈곤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요. 자,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빈곤선이 딱 결정이 돼요. 자, 빈곤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빈곤층이에요. 이것보다 안 되면 빈곤층이에요. 그리고요, 이 빈곤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빈곤층이 아닌 거예요.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단, 빈곤선 바로 위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겨우 빈곤의 기준을 넘은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야, 우리가 선생님이 50점, 사회문화 시험을 봤는데 50점이 안 된 친구들은 앞으로 사회문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지 마!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과를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50점을 넘긴 넘었는데 51점이에요. 52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약간 마음이 좀 씁쓸하죠. 50점은 넘어서 내가 선생님한테 너는 사회문화를 앞으로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한 대상은 안 되지만 왠지 뭔가 불안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선을 넘어서지만
사실상 생계가 좀 어려운 이런 계층들을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가 나올 때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차상위 계층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요 구체적인 빈곤선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여타 여러 나라들이 각각의 빈곤선을 설정해 놨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어떤 빈곤선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선을 갖다가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빈곤선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일 때 우리는 이런 대상들을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구소득에서 보통 한 달을 기준으로 갖다 이야기를 했을 때 국가에서 최저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산출해낸 값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무슨 층을 갖다 얘기한다? 절대적 빈곤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국가에서는 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조사하는 어떤 때마다 좀 변화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올라갔지만 사실 국가에서 조사하는 부분의 최저생계비는 실질적인 것보다 더 낮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좀 현실적인 부분을 너무 반영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복지 지원을 갖다 해줘야 될 대상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생계비가 원래 진짜 최저생계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낮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탐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교재에 보통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뭐 시간당 최저 시급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저껜가 그 동네에서요 이렇게 김밥을 갖다 먹으러 갔더니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갖다가 이렇게 구인을 갖다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시급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이제 대학생 때만 해도요 시급 보통 1,400원 정도 받았거든요. 1,400원 받으니까는 한 1,600원이나 1,800원 주는 막 아르바이트 자리는 정말 최고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용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 킥킥대고 웃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교 그 부근에서 최고 가는 이제 아르바이트 집에 선생님 취직을 해서 시급 1,800원을 받았던 정말 자랑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60이 넘었습니까?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좀 오래된 사람 같은 느낌이 있지만 선생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급을 6,000원이나 주다니. 그래서 막 계산을 했죠. 그럼 내가 저 김밥집에서 10시간 일하면 6만 원을 벌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혼자서 내가 대학생 때 저렇게 높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절대적 빈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빈곤을 얘기하고 있냐면 상대적 빈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상대적 빈곤은요. 이런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적 정의예요. 문화적 정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정의를 하게 되면 타인과 비교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타인과 비교하는 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앞에서 1억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욕구, 그거는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그거는 욕망과 비례하는 게 주관적 빈곤이고요. 이건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이 절대적 빈곤은요. 이 생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이런 생존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선진국이겠어요? 주로 개발도상국, 후진국이겠어요? 당연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이 절대적 빈곤 계층은 아프리카 저기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절대적 빈곤층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상대적 빈곤은요. 선진국에도 많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타인과 비교를 한다. 그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빈곤의 어떤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중위 소득 50% 미만을 갖다가 우리는 상대적 빈곤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소득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제일 소득이 많은 1등부터 해서 제일 소득이 적은 꼴등까지 나열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자, 나열을 하는데 제일 가운데 소득, 여기를 갖다가 무슨 소득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중위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중위소득이 안 되는 우리가 이 대상을 자, 뭐라고 얘기한다? 빈곤하다라고 정의를 갖다가 내리게 된다는 얘기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위소득도 자, 못 사는 나라에 비해서는 높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전체 국민 소득이 높다 보니까는 자기가 저기 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득도 많고 집에 모두 있어요. TV도 있어요. 집에 모두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그쵸? 심지어 컴퓨터도 2대가 있어요. 그래도 자, 무슨 층으로 여러분들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빈곤층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절대적 빈곤인 어떤 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야, 너 며칠 굶었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상대적 빈곤은요. 야, 너 과일 먹어? 밥 먹고 난 다음에 몇 끼마다 과일을 먹어? 아니 어떻게 몇 끼마다 과일을 후식으로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타인과 비교했을 때의 어떤 빈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의미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빈곤을 갖다가 바라보는 여러분들 시각이 있어요. 빈곤에 있어서의 원인을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한다면 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개인적 차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개인이 나태하고, 자, 게으르고, 그쵸?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선택이 잘못된 선택, 개인의 잘못된 선택,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끼니도 제대로 여러분들 먹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빈곤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는요, 뭐 불황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원인을 갖다 제공한 거 아니어도 자, 빈곤해지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빈곤을 갖다가 바라보는 자, 우리 관점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관점은 일단 첫 번째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능론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계층 이동을 갖다가 한다든지 그랬을 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갖다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계층 이동, 그것도 상승 이동을 갖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빈곤의 문제는 자, 개인이 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과 자, 노력과 자, 재능을 갖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능론적 차원에서 빈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개인이 열심히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키우고 자기 재능을 잘 찾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1단원에서 공부했던 우리 항상 1단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사회 구조나 여러 가지 현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 정리하는 관점 그대로 여러분들 가게 되면 사실 자료에서 기능론과 갈등론과 그 다음에 뭐 상상론을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갈등론적 관점에서 빈곤 문제를 갖다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갈등론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빈곤도 자,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한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기득권층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 구조 제도 자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득권에 자, 유리한 자, 사회 구조라든지 제도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구조나 제도를 갖다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갖다가 들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상상론인데요. 우리가 상상론은 대표적인 게 우리 상상론의 낙인 이론 혹시 기억납니까? 자, 낙인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군가에게 부정적 의미를 갖다가 부여를 갖다 받게 되면 그 부정적 의미를 갖다 부여받은 대상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난 이런 부정적 의미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갖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낙인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상상론의 낙인 이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빈민 또는 빈곤이다. 빈곤층이라는 부정적 의미 부여가 자, 이 사람을 계속
빈곤층에 이제 머물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어떤 빈곤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빈곤 문제는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해결책을 갖다 제시하지 않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다양한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복지제도에서 그 해결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갖다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자, 몇 강에서 여러분들 연결이 된다? 37강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불평등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성불평등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여학생들은 실제로 자라오는 과정에서도 남학생들과 다른 좀 차별적 사회화를 갖다가 경험한 어떤 사례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불평등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직접적으로 이런 성불평등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제 선생님 60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제 어떤 삶을 갖다 살아왔기 때문에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고요. 그 경험 속에서 다양한 성불평등을 직접 이제 겪었죠. 선생님 성별이 또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성불평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일단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미를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생물학적 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성은 쓰지 말게요. 말 그대로 간단해서 남성과 자, 여성의 차별적 대우를 갖다가 성불평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자료가 많이 제시되는 이제 그 개념 부분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성불평등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사회화가 있습니다. 사회화. 차별적 사회화. 이 차별적 사회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게 남성다움이라든지 여성다움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물학적 성은 타고나는 거죠. 딱 태어났는데 신체적으로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신체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신체적인 어떤 성은 타고나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습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료에도 많이 제시가 되는 게 우리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이제 문화인류학자죠. 이 학자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현상들을 갖다 연구를 할 때 저기 뉴기니라고 하는 곳에 가서요. 이 뉴기니에 있는 새 부족에 있어서의 어떤 남성다움과 남성이 나타나는 성격과 여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가 했는데요. 신체적인 특징은 남성과 여성으로 어떤 부족이든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만 세 부족이 어떻게 사회화를 갖다 시키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다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소곳하고 상냥하고 조용하고 이런 여성다움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호전적이고 오히려 여성이 더 전투에서 훨씬 더 용맹스럽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준다라는 것을 갖다 연구한 결과 이런 것들은 후천적 습득이고 차별적 사회화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남성의 성별을 타고난 남자한테는 굉장히 남성다움만을 강조하고요. 또 여성한테는 또 이런 여성다움만을 갖다가 강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적 사회화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가부장제, 그 다음에 남아선호,
이런 사상들이 함께 우리가 겹쳐져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대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부장제가 남성 중심의 가정 운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항상 사회 전체로도 이제 파급이 돼서 모든 사회 조직이라든지 구조에도 이렇게 남자 위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다음 남아 선호 사상, 여자아이보다는 남아를 갖다 선호하는 이런 사상들도 우리의 어떤 성불평등 문제를 갖다가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인 차별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는 첫 번째 경제적 차별이 있어요. 경제적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뭐 임금이라든지 여자들이 돈을 벌 때 승진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특히 승진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유리천장 효과라든지 유리벽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차별을 하겠다라는 거 드러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승진이라든지 부서 배치 같은 것들의 차이를 갖다가 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임금 문제도 그렇고요.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취업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이제 또 60이 아니에요.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여성들한테는 특별히 어떤 용모의 조건을 갖다가 취업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를 갖다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업이 돼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탐구 자료 보면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치적 차별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여성 정치인 진입이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어떤 내용도 나와 있냐면 여성들의 참정권은 우리가 남자 특히나 사회적인 어떤 뭐 극빈층이라든지 소득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뒤늦게 여성의 참정권이 획득이 되었다. 그만큼 여성은 정치적으로도 많은 차별들을 받아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뭐 현재 상황만을 갖다 놓고 본다면 우리 이제 정치 구조 속에서도 여자들이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변화가 오긴 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배출해서 현재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여성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아직까지도 남성 대통령과 바라봤을 때 좀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에 있어서의 수를 놓고 보면은 전체 인구하고 비례를 했을 때 여성 의원, 여성 정치인의 수가 적고 여성 정치인의 활동이 그렇게까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성불평등의 어떤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차별.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차별은 일단 대중매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우리가 왜곡되게 이제 만들어내는 여성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뭐 사치스럽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성의 부에 이렇게 기대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차별적 사회야, 그쵸? 사회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의 어떤 대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성불평등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이 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태도의 변화가 있겠죠.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성불평등 문제가 쉽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뭐 가부장제적 어떤 남아 선호 사상, 그쵸? 여성과 남성을 갖다가 차별하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갖다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경제적 차별 부분에서도 한 번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성은 뭐를 갖다가 하게 되냐면요. 출산. 그쵸? 육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 출산과 육아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력의 단절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또 있어야지만 이런 다양한 또 여성 문제,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사실상 남성과 여성의 성불평등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시고요. 이따가 우리 자료 탐구하면서 다시 한번 출산 육아 관련된 문제 제시를 갖다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겠죠. 제도의 개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따가 공부하게 되는 사회 소수자 문제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요. 지원책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례로는 지원책, 그다음에 할당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흔히 말하는 고위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볼 때 여성 쿼터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비율 여성을 갖다가 뽑는 제도를 갖다가 현재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한테는요 되게 역차별 논란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여성들이 이런 어떤 고위공무원 시험에도 굉장히 합격률을 굉장히 높게 이제 가져가고 있죠. 예를 들면 사법고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법고시의 전체 합격률의 거의 반반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응시 인원으로 보게 되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쿼터제를 갖다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불만과 반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야. 오히려 여성들을 갖다가 저렇게 우대하는 제도가 우리 남성들을 갖다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이제 목소리 높여서 자기네들 불만들을 이야기를 갖다 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대우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는 차별을 갖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지원책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표 자료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 그래도 이제 수능까지도 다뤄지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자,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소수자 문제를 갖다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소수자 하니까 우리가 소수, 다수 이 개념에 너무 여러분 익숙해서요. 소수는 사회적으로 수가 적은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수와 다수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갖다 하도록 할게요. 사회적 소수자의 어떤 의미를 정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림을 선생님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원을 갖다 이렇게 그렸을 때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개념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자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사회적 약자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우리 앞쪽에서 예를 들면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최저 생계비도 못 받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갖다가 키우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소녀 가장들 있죠. 자, 이 소년 가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부모 없이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갖다 꾸리면서 앞으로 미래를 갖다 준비해야 되는 어떤 대상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이긴 약자이지만 이 약자 안에서도 자,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위한 무슨 요건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성립 요건을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립 요건에는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딱 구분이 돼야 된다. 우리 식별하다, 알아보다라는 얘기죠. 어떤 점에서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냐면요. 가치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흑인이 있어요. 백인이 있어요. 자, 우리 흑인과 백인을 갖다가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별할 수 있죠. 흑인과 백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종교죠. 우리 무슬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 바꿀게요. 위치를. 자, 무슬림. 이 무슬림들은 자기 종교적 어떤 의복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종교 교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의복의 형태도 나타나게 되고 어떤 음식을 갖다가 먹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모습들이 다 이런 어떤 종교적 특징이 반영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 이슬람교를 갖다가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종교적 특징, 특정한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저런 복장을 하고 있으면 무슬림이야.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주 노동자,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 자, 이런 경우에도 확실히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탐구 자료에 그런 거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인도 사람이랑 함께 버스를 갖다가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뒤를 돌면서 아 더러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인격 모욕적 발언을 갖다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선생님이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이주 노동자분이 빈 자리가 나서 옆에 앉았어요. 어떤 여자 이제 그 아가씨인데 옆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딱 앉자마자 그 여자가 정말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는 선생님 처음 봤어요. 한 0. 몇 초 안에.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약간 머뭇머뭇거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이제 처자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선생님 봤더니 코를 막는 행동 있죠. 코를 막는 행동은 뭔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예요. 막 이런 향기롭다 이런 포즈가 아니고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코를 막고 탁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가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렇게 떠난 뒤에 이주 노동자분이 되게 머쓱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지하철은 쭉 연결되니까 왼편이 있으면 오른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머뭇머뭇거려요. 순간 반응 속도는 먼저 떠난 처자보다는 느렸지만 그분도 몇 초 있다가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이 다른 칸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내리려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주 노동자 확실히 우리하고 다른 용모를 가지고 있죠.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당연히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뚜렷한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또는 차별받는 집단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이에요. 자, 두 번째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권력에 있어서의 우리가 차이 또는 차별이 이제 존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정치적 권력이라든지 경제적 권력이라든지 사회적 권력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 사회적 소수자의 이 소수자의 의미를 실제로 이제 소수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소수의 의미를 수의 의미로 이제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을 갖다가 다 억압하고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사회적 차별을 갖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수의 백인들은요, 나머지 다수의 원래 원주민들보다 예를 들면 정치적 권력이라든지 경제적 권력이라든지 사회적 권력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력의 어떤 차이 또는 권력의 제한이다라고 좀 쓸게요. 제한을 갖다가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은 이제 세 번째를 갖다 얘기를 한다면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집합적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체성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는 누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집합적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돼 있다. 소속 의식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를 갖다가 집합적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기는 무슨 자가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사회적 소수자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요건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한 사례를 갖다가 선생님하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대상들이 누가 나오냐면요. 동성애자가 이제 나오게 돼요. 동성애자. 여러분 식별이 가능해요? 선생님은 가다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약간 음지에 이렇게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간 이런 동성애 이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또 대중매체에도 이제 출연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이런 어떤 동성애적 성향을 갖다가 이렇게 내비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그런 동성애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누구나 식별이 가능해요. 누구나 식별이 가능해요. 막 어떤 애정 행위도 하게 되고 막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사회가 달라졌구나. 식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서 좀 차별을 갖다가 받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적 차별받고 있고 자기네들이 차별받는 집단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주 결혼 여성, 그다음에 뭐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죠. 우리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요새는 그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전문직에 이제 종사하는 부분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 가면은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많이 만나게 되면 확실히 이제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과 이렇게 주문을 갖다 주고 받으면서도 좀 식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상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소수자의 의미를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사회불평등 문제 세 가지 살펴봤고 앞쪽에서 얘기했던 우리 탐구 자료 하나 선생님과 볼 건데요. 자, 오시면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물론 15부터 뭐 20세까지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렇게 경제활동에 열심히 참가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참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참가율이 떨어지는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성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줄어드냐면 출산, 그 다음에 뭐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참여를 갖다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능력자 확인 선생님이 4개 문제 줄 건데요. 자, 4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동성애자는 사회적 소수자이다. OX입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소년, 소녀 가장은 사회적 소수자이다. 자,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절대적 빈곤이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상대적 빈곤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문제 모두 다 OX 체크하셔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부
복지 국가 또는 복지 제도와 관련된 개념을 갖다가 나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기본 개념 문제는 문제풀이 시간에 이제 보충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오늘 공부한 주제에 관련된 기본 문제는 혼자서 먼저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